오늘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증시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향후 세계 경제와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현 상황 분석과 함께 전망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시장도 좀 관망세를 보이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재미없는. 그래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1년 12달 중에 재밌는 시장은 모으면 한 달인 거고요. 또 암담한 달 모으면 한 달이고 나머지 한 10달, 9달은 그냥 재미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제 좀 너무 많은 재료들을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많은 재료들 속에서 우리가 이게 어떤 게 정말 중요한지 판단하기 되게 어렵고 또 지금 아까 테마 이야기도 하셨지만 예. 잘 달려가고 있는 테마의 끝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는 이럴 때는 좀 장에 대해서 저는 쉬는 것도 답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나 올해 초처럼 시장이 주식시장이 2,100포인트 전후에 있을 때야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때는 그냥 사야죠. 그리고 사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저거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설거지 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살 때인 거고요. 반대로 지금 이거 사서 팔자 고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과열 아닌가.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우리가 전혀 좋은 게 없는데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물가 지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떨어지긴 할 텐데 속 시원하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7월부터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국제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다가 여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미국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예. 미국 주택시장 지표가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주택시장 지표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는 리쇼어링 해외에 나가 있던 이제 설비들이 들어오면서 막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주택 경기 나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 전에 있었던 공급이 너무 부족한 나머지 이제 건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막 생기면서 최근에 건설이나 아무튼 제조 쪽에 이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고용도 늘고 그러면 인플레 압력이 이렇게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예, 예. 소폭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물가 지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연준이 이제 9월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9월에는 동결할 것 같은데 이제 다들 시장은 사실 금리 인상은 거의 막바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 겁이 나는 게 언제 인하해 주냐 이거 그렇죠. 기다리다가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이렇게 다들 금리에 그렇게 민감한가 하면 결국 최근 시장의 상승, 최근 시장의 흐름이 경제가 좋아져서라든가 또는 미래의 수익 전망이 개선돼서 오르는 건 제가 봤을 땐 거의 극소수인 것 같아요. 대부분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뭐 낮아진 눈높이를 맞췄다는 등 뭐 이런 거지 이익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형편없는 수준이잖아요. 특히 3분기에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정말 바닥인지도 의심스러운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시장이 그렇게 정말 좋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올랐냐? 금리 떨어진 것 때문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작년 우리 가을 9월 이제 한 달 뒤지만 레고랜드 사태 기억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 전체가 6%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고정금리 대출 그때 받으신 분들은 다 7% 받거든요. 그게 지금은 한 5%대 4%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경제는 좋아진 거 없는데 금리가 2, 3%포인트나 떨어지니까 착시가 벌어지는 지금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금융장세에서 그 금융장세를 끌고 나가려면 금리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예, 예. 시장이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 찾기도 어렵고 뭐 AI 갔다가 초전도 반도체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인 거죠. 결국 지금은 일종의 머니 게임 중이지 시장의 상승 추세는 딱 만들었지만 여기서 치고 나가기 위해서 뭔가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숨고르기의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FOMC에 앞서서 다다음 주죠. 2주 뒤에 하는 금통위가 열리는데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금리 인상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요. 그냥 PF 뭐 6월에 큰일 난다, 8월에 큰일 난다 그러다가 이제 또 10월이잖아요. 지금 예. 뭐 계속 만기가 짧으니까 부동산 PF 만기가 긴 것도 있지만 뭐 브릿지도 있고 그러지만 짧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만기 롤오버 문제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데 많고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그룹 중에 하나는 또 신용등급도 강등당한 기업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 사실 되게 지금 안 좋거든요. 수출은 뭐 망가졌고 특히 중국 수출도 최근에 마이너스 14%. 예, 예. 그러니까 우리만 못한 게 아니라 아시아 공업 국가들은 다 마이너스 20% 나오고 있는 중인데 내수를 지금 살린 건 사실 부동산인데 예. 금리를 우리가 인하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격 지표가 모두 그렇지만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오르는 거 가능성이 높잖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서 또 국제 유가도 오르고 이러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인하를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려니 미 연준이 건설 경기랑 유가 쳐다보면서 아직 멀었다. 금리 인하 정말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버팅기는 중이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동결로 좀 더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결.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집중진단에서 테마주 과열 분위기 짚어봤는데 현재 지금 우리 증시 흐름을 보면 좀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만 결국 예. 저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그림 중에서 그 세계 성장주 가치주 상대 강도 그림을 하나 가져온 게 있었는데요. 끝에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걸 갖다가 제가 먼저 앞으로 당겨서 예. 키워드를 여쭤보셨으니까 예. 저 그림에서 파란 선이 뭐냐면요. 성장주의 상대적인 강도. 저게 현재 올라간다. 나스닥이 가는 거죠. 반대로 저게 빠진다. 다우가 가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근데 저게 금리랑 최근 들어서 특히 연관관계가 빨간 선이 금리인데 예. 엄청 연관이 높아졌죠. 그렇죠. 금리가 오르기만 하면 가치주가 오릅니다. 다우지수가 오르죠. 반대로 금리가 좀 빠지면 바로 성장주의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다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끝부분이 살짝 꺾였죠. 지난달 7월 달 나스닥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도 코스닥 시장 조정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글로벌하게 지금 다 같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공매도했던 외국인들의 숏 커버 때문에 급등한 게 일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이렇게 놓고 보면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묻는 건 금리, 왜? 금융장사니까. 실적 좋아진 거 하나도 없고 미래는 정말 어둡기 짝이 없고 더군다나 IMF 이번에 경제성장 전망 발표했는데 내년 전망, 특히 선진국 전망, 이런 성장률 전망 계속 1.4로 하향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데 왜 올랐냐? 금리 때문인 거고. 금리는 자산 시장의 중력이잖아요. 우리가 막 위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누르면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갈 때 가장 몸 빠르고 뭐 에너지 넘치던 사람들이 타격을 받겠죠. 그게 성장주.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냐 가치주냐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최대 관건.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거래소 시장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 근처에 왔잖아요. 훨씬 세죠. 그래서 성장주 시장이 이번 올해 내내 7월 한 2월 정도 바닥이라고 보면 한 6, 7월 정도 흘러왔다면 이제 아니다 가치주다. 이 금리는 오래 갈 거야라는 사람들과 아니야 이제 인플레이션 다 죽었는데 무슨 금리 인상이고 이제 앞으로 금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라는 사람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매일매일 희비가 엇갈리는 중이라 지금 좀 쉬는 게 낫다. 추세를 지금은 관망할 때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한 뭐 반도체라든지 AI 투자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작용할 걸로 보세요? 사실 뭐 해묵은 악재지만 악재가 아닌 건 아니다. 벌써 5년 2018년에 시작했으니까. 2018년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5년 전쟁 중에 결국 패자는 이미 중국이라는 게 거의 결정난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리쇼어링 붐 속에서 2분기 경제 성장률 2.4%. 성장률이 너무 잘 나오니까 시장이 안 되죠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경기가 망가져야 금리 인하가 되면서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V자 반등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뭐 하드 랜딩 할 줄 알았는데 하드 랜딩커녕 지금 노 랜딩. 성장률 2.4%고 특히 지금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첨단 산업 투자 제한 행정 명령들 나오고 막 이런 그런 리스트들, 엔티티 리스트들이 나오면서부터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전부 미국 달려가서 건설하고 있잖아요. 거기 과정에서 소규모의 신도시들이 속속 건축되고 있는 중이니 건설 경기 좋아지고 건설 경기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웰스 이펙트가 생기잖아요. 근데 자산이 올라가는데 평균 가격이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상 최고 중간값 거래 중간값 가격이 40만 불이 한 2번 있었는데 이번이 또 쳤어요. 그만큼 집값이 오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월세가 내리기는 어렵죠. 왜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근원 인플레가 안정되기가 안 되겠죠. 근원 인플레도 안 되는데 대중 해외 투자 제한한 게 전부 다 미국으로. 우리나라는 안 오고 저희 정부가 아마 한국 정부겠죠. 우리나라는 안 오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더 빠져나가기만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우리 염두에 둔다라고 생각하면 예. 왜 글로벌 경기를 보면 미국 시장 탄력이 왜 이렇게 세고 미국 경기는 왜 이렇게 좋냐라고 하면 결국 저 미국과 중국 간의 5년 전쟁의 결판이 이미 다 끝난 거죠. 칩 워의 결과는 다 끝났고 이제 중국에게 남은 것은 명예로운 항복이냐 아니면 뭐라도 해보느냐. 근데 명예로운 항복을 한다라면 이제 제일 좋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이런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 속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먼저 먹고 살 길이 생기고 시안이나 정조우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도 다시 돌아가겠죠. 근데 그게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 나 그때 잘못했고 이번에 이렇게 타협했어요라고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푸틴 보십시오. 쿠데타 이후에 지금 전황이 저렇게 러시아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계속 전쟁이 되고 지연시키고 있고 그리고 모스크바에 이제 날마다 폭탄 털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쟁 그만두겠다는 이야기 못하죠. 왜? 절대 권력은 도전받는 순간 그 다음에 없어요. 이게 지금 저기도 그런 거죠. 그러면 중국도 타이밍이 지금 너무 안 좋은 게 불과 얼마 전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3년이면 시작했는데 나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는 게 그래서 양안 관계가 어떻게 되냐. 올해 또 대만 총선 대선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양안 관계의 문제들까지 부각되고 있어서 금융시장에 특히 동아시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들이 그냥 보면 한국을 이뻐서 6월달, 7월달에 좀 사준 게 아니라 너무 싸고 그리고 달러도 약세이고 미국이 저 테크 잘 가니까 그냥 사준 거지. 우리나라 시장을 뭘 좋아서 샀다. 특히 2차 전지 샀다 그러는데 그건 전부 다 스탑로스죠. 공매도했던 거를 되갚으면서 그렇게 주가를 다들 더블 만들고 이제 지금 조정이잖아요. 그런 식의 공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개미들한테 털린 거죠. 미국에서 게임스탑 사태가 있었으면 한국에서는 7월에 2차 전지 공매도 사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채권 투자에 대한 조언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가 요동치면서 우리 국내에서는 개인 그 장기 채권의 매수세는 조금 사그라드는 분위기고 그런데 또 워렌 버핏은 또 국채를 사들인다고 하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저기 지금 나오는데 녹색선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녹색선이 뭐냐면 TLT라고 해가지고요. 저게 뭐냐면 20년 만기 이상의 국채를 사는 채권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 20년에 걸친 상승이 작년 한 해 반토막이 났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별로 재미가 없죠. 왜 이러냐? 이게 이런 채권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금리에 따른 민감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금리 1% 오르면 가격이 18% 빠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작년에 한 3%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1% 있었던 게 4% 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3%포인트에 따라서 18을 곱하니까 50% 깨진 거죠. 그래서 저가 매수 들어간 건 용기 있고 투자로서는 저는 좋은 투자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장기채를 투자하는 거지. 장기채는 우리 아는 테마주랑 비슷하기 때문에 또는 밈 주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나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실제로 미국 국채 상품 살펴보면요. 30년 뭐 울트라 이렇게 되면서 뒤에 항상 뭐가 붙어 있냐면 액티브가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인덱스를 사도 저거 따라가기 힘들 텐데 그걸 액티브하게 운용하겠다라는 데 돈들이 들어간다. 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저는.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IF 저 가운데 있는 게 5년에서 7년짜리 채권인데 보시면 훨씬 더 변동성이 적잖아요. 그러네요. 물론 수익은 좀 덜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라는 상품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안전자산이 오를 거고 달러 강세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대비한 해지용으로 미국 채권을 사는 건데 거기서까지 굳이 우리가 변동성이 큰 걸 살 필요가 있냐. 그냥 우상향하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IF나 또는 SHY 같은 걸 사야지. 왜 TLT를 사는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영향을 받아서 결국 뭐 예금하고 대출 금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은 일이죠.
그 신용경색에 네. 따른 금리 상승이야 나라가 망합니다. 이건 진짜 위험하죠. 작년 레고랜드 때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날 뻔했고요. 왜냐하면 그 신뢰의 붕괴를 우리가 겪어서 정말 작년 10월에 있었던 영국 트러스 총리의 사임 사태가 벌어졌던 영국 국채 매도 사태, 길트 매도 사태를 유발할 정도의 사태가 우리도 올 뻔했어요. 그러면 그 장기채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나 금융기관들, 연기금들 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일 날 뻔했었는데 어떻게 잘 막았지 않습니까? 잘 막았고 지금은 금리 왜 오르냐 하면 가계대출 증가율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예, 어제 나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지금도 마이너스 0.8%입니다. 예, 이거 왜 무서운지 아시겠죠? 경제 내에 돈줄이 지금 말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마이너스 0.8 이렇게 점점 바닥을 치고 한 3달 정도 지나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이거 좋은 신호죠, 이거는. 왜? 신용경색이 풀리는 거고 특례 보금자리론이든 뭐든 부동산 거래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죠. 물론 지금 신용대출은 완전히 엄청난 감소세고요. 저 대출의 증가를 갖다가 마이너스 난다라는 건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런 마이너스가 났던 건 결국 디레버리지가 벌어진 거고 예. 부동산 쪽에서 심각한 청산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늘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늘고 있다는 건 경제가 작년 9월 레고랜드 사태랑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다. 그리고 저렇게 시장의 자금 수요가 올라가서 금리 오른다. 미국 금리 올라서 우리 따라간다. 왜 나쁩니까? 좋은 거잖아요. 아니 은행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작년처럼 패닉 속에서 전부 나는 한전도 못 믿어 이러고 뚜둑 패던 시장하고 좀 수요가 늘고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 나빠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해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주라든가 테크 기업들이라든가 어떤 가파른 성장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안 좋지만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계속 우리나라 환율 높게 유지되는 1,300원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 성장률 잘 나오고 그게 언젠가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로 증가되면 중국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끝났으니까 선진국 시장밖에 없는 나라인데 선진국 경기 좋아지고 거기 시장금리 올라간다는 게 펀더멘탈 차원에서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밸런스를 좀 갖자 이런 뜻입니다. 환율 말씀하셨으니까 원달러 환율 지금 1,320원 선 보이면서 계속 고공행진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세 계속 갈 걸로 보세요. 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8월 우리 또 잭슨홀 컨퍼런스가 눈앞에 와 있으니까 8.15 전후에서 열리는데 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빨간 선 그리고 파란 선이 달러 가치. 저 달러 가치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주요한 교역 상대국들인 유럽이라든가 파운드라든가 엔 같은 나라에 대한 통화를 환율을 표기한 건데요. 예. 똑같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환율이 오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좀 이제 그만해야죠. 우리나라 경제가 뭐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이탈한다. 이제 그게 전형적인 그 유교 주체 생각이죠. 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모든 일을 하려면 집안에서 너부터 갈고 닦아라. 좋은 가르침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경제 분석할 때는 그런 생각을 따르면 망합니다. 왜?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데서 환율의 추세는 결정되고 그건 우린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레벨마저 똑같은데 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글로벌 달러가 다시 좀 반등하는 미국 금리 인상이 재개될 수도 있고 8월 잭슨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라면서 사람들이 떨면서 떨어지던 파란 선 달러 가치가 반등하면서 우리가 환율이 오른 건데 우리한테 문제를 찾으면 경상수지 흑자가 60억 불 이상 나는 나라한테 뭘 잘못했냐고 물으면 투자를 너무 적게 하고 저축을 너무 적게 하고 대신에 해외에서 물건 수입을 줄여서 내핍을 하고 있는 나라한테 왜 환율 안 떨어지냐고 물으면 우리나라 잘못이 아니고 달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맨날 너의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스피커한테 맨날 원인을 찾는 이상한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지 맙시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따위가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레벨이라는 게 뭐 우리가 정말 대규모 외평채를 발행하거나 신용등급이 갑자기 2단계, 3단계씩 움직이거나 하는 일들 없이는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한 일이 환율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을 수용하는 가격 수용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감사합니다. 책을 내셨어요. 한국 경제의 역사에 있어서 좀 전환점마다 짚어주시면서 지금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 대목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1996년 네. 반도체 위기가 많이 떠오르죠. 반도체 위기가 왜 벌어졌냐 그러면 설비 투자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그때 전부 다 미래를 낙관하고 엄청난 공급 과잉, 그때 특히 우리나라 현대전자랑 LG 반도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이 또 경쟁력들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돌아서 슈퍼 사이클이 왔는데 그 뒤에 외환위기 왔죠.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코덱스 반도체 지수. 저게 오래된 지표라 그냥 쓴 겁니다. 저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 지수. 예. 완전히 똑같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뭐 출렁출렁거리고 공급 물량들이 넘쳐오르고 가격이 너무 좋고 그러면 그 뒤에 항상 붕괴가 와요. 저기 추세가 있어요? 뭐 슈퍼사이클 소리가 나오면 망한다라는 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추세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누군가가 슈퍼사이클 그러면 끝났구나. 우리에게 추세적인 상승 따위는 없다라는 걸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저기 2010년 이후에 저렇게 완만한 장세에서는 또 지나고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요. 저 산업 끝났고 그때 제가 어디 뭐 컨퍼런스를 갔는데 국민연금은 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그런 구닥다리 산업에 투자를 하세요? 지금은 바이오랑 화장품입니다라고 외치던 애널리스트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국민연금에서 리서치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어요. 왜? 몇 년째 못 오르니까. 근데 사실 저게 지나고 난 다음에 2016, 17년으로 가면서 슈퍼사이클이 그러니까 비슷한 게 왔죠. 그런 것처럼 우리 반도체 산업 시황이라는 것은 엄청난 공급 과잉과 가격의 폭락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의 폭락 이후에 이제 1996년 반도체의 불황이 97년 외환위기로 가면서 엄청난 불황이 왔다가 그 뒤로 2000년대 초반 저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타난 것처럼 이번에도 긴 불황 이후에 또 한 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투자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무엇인가? 역발상이다. 사람들이 전부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들어가고 반대로 모두 슈퍼사이클이고 이제 장기 호황이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고 달러를 가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매번 관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